자,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간 지나간 동영상 편들에서 살펴온 GPU와 본래 우리의 주제인 HBM 간의 그 끈끈한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시는 이 두 개의 코어, 컴퓨터의 두 가지 핵심 프로세스들이죠. 그 차이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CPU는 범용 컴퓨팅을 위해서 설계되었죠. 따라서 일련의 복잡한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탁월합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스레드, 여기서의 스레드란 프로그램상의 하나의 명령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 흐름의 단위를 얘기하고요. 이것을 가능한 한 지연이 없이 실행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지금 4개의 코어밖에 없고요. 코어 수는 작고 하지만 각 코어는 강력하고 복잡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의 i9 14900 랩터 레이크라고 하죠. 이 경우는 24개의 코어를 갖고 있고요. 스레드로는 32개의 스레드를 갖고 있죠. 이러한 CPU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즉 직렬 처리에 매우 탁월하고요. 코어 수와 클락 속도에 의해서 그 속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범용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앱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양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나름대로 이런 캐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캐시를 이용해서 메모리 지원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설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의 지금 관심사였던 GPU를 보고 계시고요. GPU는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픽 렌더링이라든지 수학 계산과 같은 이런 단순한 수학 계산 같은 것들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많은 스레드에 높은 처리량을 실행할 수 있고요. 병렬 처리를 위한 다수의,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다수의 코어들이 있고요. 간단한 캐싱 시스템을 갖고 있고, 따라서 높은 메모리 대역폭에 의존하는 그런 코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픽이나 병렬 컴퓨팅과 관련된 좁은 범위의 처리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캐시 메모리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캐시 메모리들은 보통 SRAM이라는 스태틱 램이라고 하죠. 매우 빠르지만 모스펫에 비해서 집적도가 낮고 비교적 따라서 비싼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의 경우 이 L1 캐시는 각 코어들이 각자 하나씩을 갖고 있고요. 주로 명령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L2 캐시는 코어의 한 쌍들이 이 캐시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캐시고요. L3 캐시는 모든 코어들이 공유하는 그런 SRAM 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D램은 이런 프로세서하고는 별개로 어디에도 프로세서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요. 별도의 외부에 존재해서 특정 컨트롤을 통해서만 연결되게 됩니다. 자, 메모리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메모리 구매자라면 중요하게 살펴보는 특성은 3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역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속도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메모리가 갖는 총 용량이 될 겁니다. 대역폭이란 메모리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빼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반면에 이 반응 속도란 CPU나 GPU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메모리 쪽으로 얼마나 빨리 첫 반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대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량이란 메모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했던 이 3가지 내용들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비율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가 처리형 공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메모리의 역할은 이런 공장에서 처리의 단계 중간중간마다 생겨나는 반제품들을, 물론 최종 제품도 저장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반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장에는 그런 반제품을 저장할 어떤 부지가 없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이 공장은 어떤 도로를 통해서, 운송 방식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창고에 반제품들을 저장해야겠죠, 수시로. 자, 이때 레이턴시란, 즉 이 반응 속도란 도로를 달리는 개별 화물 차량의 속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확히는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공장에서 필요한 양의 화물을 창고에 요청했을 때 그 물건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걸리는 시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역폭이란 이런 그 운송이 차량 한 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차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결국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이 공장이 창고에 요청을 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화물의 양이 공장으로 도달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도로의 폭과 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화물차의 대수와 관련이 있겠죠. 메모리 용량이란 화물차들이 이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총 적재물의 양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GPU의 입장에서 메모리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GPU 장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메모리 공간 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와야만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메모리의 특성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GPU 메모리를 이용해서 정보 패킷을 섞는 동안에 병목 현상이나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3D 렌더링, 비디오 재생, 신경망을 이용한 연산이나 게임, 블록체인 계산과 같은 고대역폭, 즉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에 비해 메모리 대역폭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시간당 GPU가 메모리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컴퓨팅 시스템에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보편적인 PCB 기판 위에 만들어 놓은 그래픽카드의 한 예이고요. 중앙부에 GPU를 또는 뭐 임의의 프로세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프로세서죠. 4개의 D램이, 이 경우는 GDDR을 전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즉 단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D램은 이 피지컬 레이어 IP 인터페이스, 우리가 파이라고 하죠. 이 파이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세서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IO를 갖게 되는데요. 각각이 32개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32개의 IO 핀으로 GPU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이 도로폭의 제한사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대역폭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HBM의 경우라면 일반 GDDR D램과는 매우 구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D램을 여러 개 적층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 칩 기반 면적당 우리가 높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칩 하나가 4GB라면 4개를 적층하면 16GB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면적 안에 큰 저장 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적층된 칩 간에 TSV,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죠.
관통시키는 비아를 통해 각각의 칩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림 경우처럼 4층을 쌓는다면요. 하나가 갔던 대역폭이 4개의 대역폭으로 확정되는, 즉 원래는 1차선 도로였던 것이 4차선 도로가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갖게 되죠. 실제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HBM3E 5세대 HBM의 경우 갖는 IO의 핀수의 총 개수는 1024개이고요. 물론 이렇게 칩을 적층하게 되면 다소 발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개별 칩의 동작 속도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단위 시간당 데이터의 전송량, 즉 대역폭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같은 메모리 용량 기준으로 기존 메모리 칩이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 HBM이 차지하는 면적은 획기적으로 작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HBM은 6개, 8개 또는 12개 또는 그 이상의 D램을 적층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3차원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기존의 메모리 즉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GDDR6를 탑재한 현재 최고의 그래픽 가속기인 엔비디아 RTS 4090을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고요. 이 GPU의 경우 TSMC의 4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한 GPU를 탑재했습니다. 이 경우 한 16,000개 정도의 쿠다 코어가 이 GPU에는 존재하고 있고요. GPU 칩을 중심으로 총 24GB의 용량을 갖는 D램들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적층이 되지 않아 있으니까요.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칩의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많은 칩들이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뭐 챗GPT를 수행하는 AI의 가속기 한 예로서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은 그 가속기는 엔비디아의 호퍼 100이죠. 이 GPU의 인터포즈라는 중간기판에 연결된 HBM 6개만으로 구성된 이런 아주 용량이 단위 면적 안에 이렇게 축약된 그런 여러분들이 AI 가속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은 15년 전에 우리의 컴퓨팅 환경과 현재의 컴퓨팅 환경의 차이를 간략히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칩이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레이턴시가 작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액세스 타임이 매우 큰, 느린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CPU와 메인 메모리, D램이죠. 이 사이에 레이턴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때의 CPU 클락 스피드가 3GHz라고 한다면요. 속도는 약 0.33나노세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 평균 D램의 레이턴시는 약 60나노세컨이었고요. 즉 D램의 속도는 CPU의 약 20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는 CPU의 경우 D램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클락의 200번이 반복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매우 큰 병목이죠. 하지만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에 도달해서 이러한 대기 시간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HBM3E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레이턴시는 30나노세컨이었던 옛날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하지만 대역폭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CPU가 대기하지 않는 그런 소위 병목 현상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대규모 병렬 처리에 주안점을 두는 GPU 기반의 딥러닝과 같은 경우 몇 나노세컨 위의 데이터가 도착하느냐보다는 초당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밀어넣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만여 개의 코어들을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최신의 GPU 특성상 레이턴시는 수십 나노세컨이 돼도 상관없고요. 많은 코어들이 GPU의 코어들이 계속 끊기지 않고 데이터를 밀어넣을 수 있는 대역폭의 속도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HBM의 메모리가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도 현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등장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어드밴스 패키징의 기술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에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래 메모리 솔루션 중 HBM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후보로서 우리가 CXL, Computation Express Link라는 아마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PIM, Processing in Memory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거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CXL이라는 솔루션은 좀 다른 각도에서의 메모리 접근 방식이고요. 이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잠깐 이 중요한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이나 추론을 우리가 하게 될 때요. 가중치라는 값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이 값은 계속 메모리에 저장되고 따라서 읽고 쓰게 되는데요. GPU가 이러한 소위 읽고 쓰는 가중치라는 값들을 GPU와 메모리 사이에 끊임없이 주고받게 되고 이러한 것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비되게 됩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 빈번한 이런 가중치를 계산하고 저장하고 또다시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PIM이란 로직의 일부 기능을 메모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로직의 기능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특히 인공지능 딥러닝의 경우라면 이런 가중치를 계산하는 이 로직 기능만을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게 우리가 부여한다면 가중치를 중간중간에 계산하고 수정하고 저장하는 그 모든 일체 일들이 GPU랑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메모리의 경우 매우 빈번한 데이터의 교환이 GPU와 있어야만 했다면 PIM의 경우는 비교적 덜 빈번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2026년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 HBM4에서는 이미 이러한 PIM의 기술이 일부 접목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가중치 계산을 메모리에게 그 메모리가 갖는 로직 영역에 맡기는 것은 왜 전체적인 속도와 에너지 측면에서 유리한지 다음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식을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AI 미식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의 간단한 예를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림처럼 여러 양념 재료, 소금과 설탕, 간장이죠. 적절한 양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샐러드죠. 그리고 미식가 AI는 이 요리가 맛있는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짜다든지 달다든지 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추론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1단계에서 우리는 입력 재료를 입력시킬 겁니다. 이 경우라면 우리가 소금이 2스푼, 설탕이 3스푼,
간장이 1스푼이라는 입력값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중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다 좀 구체적인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맛을 판단할 때 AI가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고 설탕은 단맛을 갖고 있고 간장은 짠맛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칠맛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그 세 가지의 조미료가 음식에 어떤 그 맛에 미치는 영향에 가중치를 달리하자는 거예요. 소금은 0.7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설탕은 0.2라는 가중치를 주고 간장은 0.1이라는 가중치, 합해서 1이 돼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양에 이런 가중치를 두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2.1이라는 맛계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출력값입니다. 이때 이 요리는 맛있을 확률이 70%라는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0에서부터 10, 20 그리고 쭉 해서 70, 80, 90, 100%의 맛에 우리가 이미 정답을 만들어 놓고 AI에게 사전에 러닝을 시켜 놓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맛 계산이 나온다면 70%의 정답 맛이 나왔구나 라고 이 AI는 판단할 거고요. 아직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 가중치가 너무 짠 것에 많이 배정돼 있구나. 그래서 가중치를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0.7에서 0.6으로 하고 그래서 설탕이 갖는 가중치를 0.3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가중치의 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맛점수를 계산할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이런 가중치들은 어디엔가 저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마다 PIM이 아니라면 GPU는 이러한 가중치의 계산과 계산된 가중치를 외부의 메모리에게 저장했다가 또 가져와서 사용해야만 했을 겁니다. 따라서 GPU와 메모리 사이에 많은 교통량과 이에 따른 병목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만일 맛점수를 계산하는 요 연산 능력만을 띄워다가 메모리의 로직 영역에 맡긴다면 가중치와 맛점수의 계산치는 오로지 메모리 내부에서만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통량과 병목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PIM의 목적이고 그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와 이 인공지능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결합한 HBM, PIM 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AI 시스템에서 이렇게 HBM과 PM을 탑재할 경우 기존의 여기서 HBM2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능은 약 2배 높아진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시스템의 에너지는 70% 이상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HBM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지원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도 필요 없고요. 보다 강력한 AI 가속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 NPU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NPU는 Neural Processing Unit의 약자고요. 결국 GPU의 일종입니다. 대량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요. 단지 머신러닝의 전용으로 설계된 칩이기 때문에 GPU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겠죠. 반면에 이러한 NPU는 머신러닝 전용 칩이기 때문에 CPU나 GPU처럼 범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간혹 TPU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텐서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서요. 구글이 개발한 NPU의 일종입니다. 다 결국 인공지능을 전적으로 계산하는 GPU의 일종이고요. 이 TPU의 경우는 구글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글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TPU의 처리 능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소위 하이텍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AI 반도체 분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보면 AI의 반도체,
이 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퀄컴이 단연 강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AP 칩이라고 하죠. 이 스냅드래곤 칩의 NPU를 고도화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전 세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5년 전부터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협업해서 선행 연구를 해왔고요. 2016년경에 이미 AI 반도체 전담 조직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자체 NPU 기술을 탑재한 엑시노스 9820 AP가 탑재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최근 생산 예정인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엑시노스 2600의 경우 2나노 GA 공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유출 보도에는 NPU 성능을 100 TOPS, 100 TOPS죠. 여기서 TOPS란 테라 오퍼레이션스 퍼 세컨드의 약자고요. 1초 동안에 1조번, 10의 12승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TOP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약 100 TOPS, 10의 14승번, 1초 동안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NPU 칩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수치는 같은 세대의 모바일 칩 중 상당히 상위권에 드는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비교적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자체 개발인 A11 바이오닉스 AI 프로세서의 음성 인식 플랫폼 시리하고 안면 인증 기술인 페이스 아이디를 선보인 정도입니다.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 강자들이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이런 그 다양한 회사들이 이 왕성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지금 AI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은 2016년에 TPU라는 NPU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서요. 2018년에 3세 제품이 나왔고요. 굉장히 열심히 AI 플랫폼 시장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유명한 테슬라 역시 자체 반도체 팀을 갖고 있고요. AI 반도체인 FSD 칩을 이미 개발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극히 최근이죠. 삼성과 2나노 공정을 미국 텍사스 칩에서 약 115억, 65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액수로 이 AI6 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마 타겟은 이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 옵티머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탑재하든 또는 차량에 탑재하든 이런 AI의 최신 칩을 삼성과 같이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은 가히 뭐 사업 영역을 초월해 전방위적으로 지금 불이 붙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현황을 보면요, 좀 안타깝게도 불모지 상태이긴 했지만 팹리스 업체 하나가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디벡스라는.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 독자 개발한 NPU 칩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디벡스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이름은 제네시스, 우리말로 창세기란 뜻이죠. 회사의 첫 번째 칩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높은 전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요. 테슬라의 NPU가 1와트당 2테라플롭스, 초당 2조번 연산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면에 반해서 디벡스 NPU는 이거의 한 5배의 성능을 기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GPU와 NPU와 같은 프로세서와 메모리 칩은 그림과 같이 코어스라는 패키징 방식으로
이런 기판 위에 패키징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CoWoS란 Chip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입니다. TSMC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이 PCB 기판 위에 각각 개별적으로 실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중간에 인터포즈라는 중간 기판이 있죠. 이거 실리콘 웨이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칩이 인터포즈라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라가고요. 이것이 패키지 기판인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라간다 해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래서 CoWoS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2.5D, 그러니까 2D, 2차원과 3차원의 중간 정도 되는 2.5D 패키징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인터포즈라는 말은 한 소켓 또는 다른 소켓으로 라우팅하는 정기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범용적인 용어였어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칩을 외부에 연결하는 전기 배선을 이게 굉장히 촘촘할 경우 직접 패키지에 우리가 실장할 수가 없게 될 때 이런 촘촘한 그 반도체 칩의 어떤 작은 피치의 배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실리콘 기판의 어떤 중간 디바이스죠. 중간 디바이스로 일단 라우팅한 뒤에 다시 기판으로 연결하는 이런 중간 기판이라는 뜻에서 이게 라틴어로는 인터포즈라는 게 사이 앤 어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로직이나 HBM과 같은 반도체는 지금 특히 HBM의 경우는 입출력 단자가 매우 촘촘해요. 이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PCB는 그 밀도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20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수용할 수 있는 단자의 밀도가. 그래서 이런 범프들로 연결되는데 이 범프들의 밀도가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터포즈라는 아주 작은 범프들의 피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리콘 웨이퍼의 중간 기판을 통해서 연결하자는 것이 바로 이 CoWoS의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HBM을 보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HBM이란 이런 CoWoS 방식으로 패키징되는 일종의 제품이고요. 사실상 이 HBM과 GPU면 GPU, 로직 칩이 이런 인터포저 위에 동시에 결합돼서 시스템 인 패키지 형태로 실장되게 되고요. 이것이 패키지 위에 패키징되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중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2.5D 패키지의 의미란 칩이 수평 방향으로도 이렇게 배열되지 않습니까? HBM과 로직 칩이 또한 3차원적으로도 HBM의 경우 배열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D와 3D의 중간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 해서 우리가 2.5D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GPU와 로직과 메모리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 TSMC가 자랑하는 바로 이 CoWoS 기술을 결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HBM은 외적으로는 인터포즈를 통해서 GPU와 같은 로직 칩과 상호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내부에서는 가장 하부에 이걸 베이스 다이라고 하죠. 우리가 8개를 쓴다면 가장 밑에 있는 요 다이가 베이스 다이인데요. 여기에 로직 버퍼를 놓고 우리가 나머지 7개를 적층한 뒤에 스루 실리콘 비아를 통해서 관통을 해서 칩들을 3차원적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인터포즈랑 연결할 연결 단자는 작은 범프들, 구슬이죠. 이 범프들, 마이크로 범프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BM 칩의 발전 상황을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AMD는 하이닉스와 같이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를 개발하자라고 협력 제안을 했고요.
이때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필요했던 시기가 태동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JEDEC이라고 하죠.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의 약자고요. 반도체 칩의 표준을 결정하는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13년에 처음으로 이 JEDEC을 통해서 HBM의 첫 번째 표준 HBM1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때 4개가 적층됐고요. 대역폭은 128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 정도였죠. 자, 이렇게 해서 HBM2, HBM2E, 그 다음에 HBM3, 그리고 지금 현재 주력이 되고 있는 HBM3와 3E까지, 우리가 이거를 요 3E까지를 5세대 HBM이라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대역폭은 증가해 왔고요. 적층도 4개의 적층에서 지금 현재 12개의 적층, 대역폭도 128기가 바이트 퍼 세크에서 지금 현재 거의 1테라바이트 퍼 세크로 증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HBM4가 곧 양산에 돌입할 것 같고요. JEDEC의 표준도 이제 막 확정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변동의 가능성이 있죠. 최대 대역폭은 HBM3E의 약 2배인 약 2테라바이트 퍼 세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적층 수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재 12층에서 최대 16층까지 스택이 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GPU 또는 NPU와 HBM의 그 관계성, 그리고 어떻게 같이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동영상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HBM 내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소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